자, 반갑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화면에. 왜냐면 요쯤 되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정리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띄웠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이번 학기 시작하고 나서 배운 것들. 일단 세도 정치를 끝장내기 위해서 고종이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집권을 하죠. 누구였죠?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고요.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뭐 이렇게 비변사 기능 축소하고 의정부 이렇게 하면서 의정부 키우면서 세도 정치를 끝장을 내죠. 그리고 뭐 세금도 줄여주죠. 뭐 호프제, 사창제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세금 부담이 아니어도 뭐 이렇게 서원도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왕의 권위를 키우겠답시고 경복궁 진건했다가 당백전 발행하면서 뭐 물가도 올라가고 그런 국내 정치가 있었고. 또 대외 정치로는 뭐 재병남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뭐 오페레트 도굴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요걸 보여주죠. 흥선대원군의 정책하면 가장 핵심적인 건 역시 요거죠. 쇄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 뭐 척화비도 세우고 척화비가 사실 가장 상징적이죠. 우리는 다른 나라와 교류하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죠. 고종이 나이가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본인도 이제 인기가 떨어졌고 그래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 이제 고종과 그 아내인 민씨 왕후가 집권을 하면서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생기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일본이 운용호 사건을 협박식으로 일으키면서 이제 일본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불평등 조약이기도 한 강화도 조약을 맺죠.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다른 나라들과도 조약을 맺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랑 조약을 맺고 무역을 해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만드는 상품들이 기술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아 정말 근대화 정책, 개화 정책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정말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발전시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개화 정책을 시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만드는 게 이제 이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통리 기무아문을 만들게 되죠. 이거를 제가 PPT로 만들 수도 있는데 왜 손으로 쓰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어디 구청에다 여러분들도 직접 쓰라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같이 만드는 게 신식군대 이름 기억나요? 이런 거 제가 기억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일시정지하고 본인이 대답을 해봐야 돼. 별기군. 그죠? 별기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 나갑니다.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어, 물론 정부의 이런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특히나 성리학자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 즉 유교를 지키고 사사로운 것, 즉 서양 세력의 어떤 문물 이런 것들을 배척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위정척사가 있었죠. 위정척사. 이렇게 위정척사 떠올리시면 좋겠고요. 위정척사. 특히나 위정책사들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건 이 책이 퍼지기 시작해서죠. 고종이 일부러 읽게 했었던 김홍집이 일본에 2차 수신사 갔다 오면서 받아왔던 책 조선 책략. 이 조선 책략에서 러시아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국, 그러니까 청나라 그리고 일본 그다음에 미국과 친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성리학자들은 그래 청나라랑 일본이야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니까 그렇다 쳐도 미국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친하게 지내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위정척사파에서 이렇게 근대화 정책 혹은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요 사건이 터지죠.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가 생기면서 구식군인들이 차별받기 때문에 이거에 분노해서 터트린 사건이 뭐였어요? 이모군란이었죠. 그래서 이 이모군란이 터지면서 이모군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일본 공사관도 공격을 하고 일본인 교관도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잠깐 집권을 했다가 그때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 이렇게 고종과 민씨 정권이 추진하던 요 근대화 정책의 핵심 기구들 통리기무아문이나 별기군을 다 철폐해버리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개입해서 이제 이모군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리더격으로 있었던 흥선대원군을 잡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조청 상민수령무역장정을 맺어서 또 이제 청나라 상인들만큼은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개항장이 아니어도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일본과는 재물포 조약을 맺어서 일본한테 배상금도 주고 그다음에 이모군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일본의 공사관을 공격을 했고 피해가 생겼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생겨도 너네는 아마 못 막을 것 같다. 나는 너네를 믿을 수가 없다. 이래서 일본군을 직접 파견해서 자기네들의 공사관을 지키게끔 하죠. 그래서 일본군이 국내에 주둔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하죠.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하냐면 어 그리고 뭐 이제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 사건이 있어서 러시아와 친해지려고 하는 우리를 이 영국이 견제하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은 요거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많은 사건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서양 세력이 자꾸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서양 세력이랑 그래도 좀 어울려서 뭐라도 배우려고 하는지 아니면 무조건 배척하는지 어떤 성격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배척이었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이나 뭐 이런 미국이나 영국이랑 조약 맺은 건 배우자는 느낌이었죠. 개화하자는 느낌이었어요. 통리기모함은 별기군도 개화하자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위정척사는 배척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모군란을 일으킨 사람들도 별기군, 즉 신식군대한테 차별받아서 이런 것들을 이 차별 때문에 생긴 분노 때문에 이렇게 이모군란을 일으킨 거니까 얘들도 배척하자는 거죠. 백이 아니라 배척하자는 거죠. 이거 지우고 배척하자는 거죠. 이렇게 아유, 이렇게 배척하자는 겁니다. 요 정도는 구분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그리고 아유 너무 정신없다. 요거 캡처 따서 한번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네요. 소도 보이고요. 근데 이 소를 좀 주의 깊게 봐두셔야 돼요. 왜냐면 소를 직접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농민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뭔가 지금 농민들이 들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쭉 이렇게 그동안 배웠던 걸 정리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저게 저렇게 막 갑신정변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 갑신정변도 빼먹었네. 갑신정변은 개화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배척하자는 거예요? 개화하자는 거죠. 근데 갑신정변 터지고, 그다음에 영국의 거문도 불법점령 터지고, 그때를 기준으로, 그때가 1884년, 85년 이런데, 그때를 기준으로 한 10여 년 정도는 그렇게 큰 일이 안 생겨요. 그리고 터지는 게 오늘 우리가 배울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배경의 그림을 보셔도 아시겠고 지금 여기 제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동학농민운동은 농민들이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처럼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대신 막아주면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걸 배경으로 이제 청나라랑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을 맺게 되죠. 그때 이제 청나라가 우리는 개항장이 아니어도 자유롭게 원하는 지역에서 마음껏 장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이걸 들어주게 되고 또 최국 대우가 조항에 있는 나라들은 청나라한테 어쨌든 조선이 혜택을 준 거니까 그 혜택을 우리도 달라.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들도 이제 개항장이 아닌 곳에서도 마음껏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상인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한양 상인들이 뭐 외국 상점 철거 요구를 하는 그런 시위도 벌이고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개항장에서만 외국인들이 무역을 했는데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 뒤로 청나라 상인은 당연한 거고 최애국 대우 때문에 다른 나라 상인들도 이제 한양에서든 어디서든 마음껏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상인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쌀을 대량으로 유출을 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쌀이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쌀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관들이 이제 쌀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방공령을 선포하게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맺은 조항에 요 내용이 이제 강화도 조약 때는 없었는데 다시 맺은 조약 때 이게 들어와요. 우리나라가 쌀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지방관이 한 달 전에 일본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쌀을 일본으로 수출하지 않는다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그게 방공령이에요. 그래서 곡물 수출을 막는 명령이 방공령이고 지방관이 방공령을 내리려면 내리기 한 달 전에 일본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이제 일본이랑 합의를 했었어요. 강화도 조약 후에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이걸 일본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걸 조약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방공령을 내리기 전에 한 달 전에 이미 일본한테 알려줬거든요. 근데 일본이 우리는 그런 연락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시치미를 떼면서 조약 위반이라고 얘기를 해서 방공령도 실패하게 되죠. 지금 여기서 뭘 알아달라는 거냐면 사실 간단해요. 동그라미 1번, 2번에서 알아달라는 건 그냥 농민들이고 상인들이고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미 이모군란 때도 일본한테 배상금을 줬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터진 갑신정변 때도 일본한테 배상금을 줬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모군란 터진 결과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맺으면서 상인들도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쌀 유출 많아지고 방공령까지 이렇게 실패하면서 더욱더 농민들도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졌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이 굉장히 심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결국 어디에 의지를 하겠어요? 결국 종교에 의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서양 애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천주교는 좀 그렇고 동학이 많이 확산을 하는 거예요. 동학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종교니까. 동학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평등 사상, 그다음에 외세 배척 이런 것들을 주장했었던 종교였었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처음에 이제 종교가 확산이 됐을 때, 동학이 확산이 됐을 때, 정부는 평등 사상 이런 걸 문제 삼아서 이 종교를 만든 교조였었던 최재우를 처형을 하죠. 혹세무민의 죄라고 하는데, 혹세무민의 죄라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유혹하는, 그래서 세상을 속이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사기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교조 최재우를 처형을 하는데 이 이후로 이제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저항을 많이 하죠. 저항을 많이 하는데 어, 동학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최재우를 뭐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죄인으로서 죽은 건 아니게 해달라. 신원을 회복해달라. 그러니까 명예를 회복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동학 믿는 사람들 탄압하지 말아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서 시위를 몇 번 벌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동학이 처음에 퍼져나갔던 건 1860년대인데 이제 특히나 갑신정변 뒤로 백성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면서 동학의 움직임이 더욱더 커집니다. 그래서 1890년대 이제 삼례 집회 그래서 교주 최재우의 신원의 회복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이런 삼례 집회도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서울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서울로 올라가서 이렇게 동학을 공식적으로 믿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공인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충북 보은에서 이렇게 충북 보은 때는 요 보은 집회는 동학의 종교적인 성격보다는 조금 정치적인 성격이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서양 세력을 몰아내라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도 하죠. 이렇게 세 번의 대규모 집회를 펼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적어만 두세요. 요거를 시험 낼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하니까 앞으로 멀리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한국사 공부를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적으라고 하는 건데 저는 시험엔 안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적어만 두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참다 못해서 결국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계기가 뭐였냐면 전라도에 고부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의 지방관이었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너무 이제 수탈, 즉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백성들의 농산물을 빼앗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너무 심해져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전봉준을 리더로 삼아서 고부의 관할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전봉준이에요. 눈빛이 참 매섭죠. 전봉준을 주도로 어쨌든 고부의 관할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조병갑 잡으러 가는 거죠. 어, 옛날에 나 대학 다닐 때는 되게 조금 무서운 선배들한테 막 조병갑이라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정부 관청이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조사하러 정부에서 관리를 보냅니다. 이걸 이제 안핵사라고 하는데 이용태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뭐 이용태라는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요때 이제 너무 대충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농민들의 죄만 묻고 농민만을 탄압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물론 이제 농민들이 조병갑을 공격한 건 사실이죠. 사실이지만 이 농민들이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조병갑이 너무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어, 봉기를 일으킨 농민들만 죄를 묻고 농민들만 탄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농민들이 참질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못 참지. 억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봉기가 더욱더 대규모화되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분노가 더욱 커졌고 동학농민운동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요걸 주장하기 시작해요. 보국안민. 보국안민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뜻이 나오지만 요 뜻 받아 적어주세요. 나라를 보호하고 한자죠.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지킬 보자, 보호할 보자고 이게 나라 국자고요. 그다음에 편안한 알 백성 민인데 그래서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동학은 종교로 출발했죠. 근데 보국 안민이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보시면 이 슬로건을 보시면 어때요? 종교적인 내용이 있나요?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주장할 수 있는 얘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동학농민운동이 종교적 운동이 아니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봉준이 주도했던 조병갑에게 저렇게 저항했었던 이때의 동학농민운동은 이제는 종교적인 성격을 떠나서 규모가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동학을 믿지 않는 사람도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멘트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 보국안민이라는 멘트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종교적인 말이 섞여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동학을 종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거. 요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전라도 무장에서 봉기를 시작해서 점점점 규모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왜냐하면 전라도 이 지역은 곡창지대고 대부분이 다 농민이란 말이에요. 뭐 조선 다 그렇지만. 근데 전봉준이 봉기를 일으켰을 때 그리고 이용태가 안핵사로서 와서 농민들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분노했을 때 이 분노에 대해서 주변 지역 농민들도 공감을 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서 급격하게 동학농민운동의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규모가 커지면서 결국에는 전주성을 점령하게 돼요.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뭐가 좀 잠깐 오류가 있어서 갖고 어쨌든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전주라는 지역이 갖는 의미를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게 뭐 저도 이제 내일 한산을 보러 갈 예정이긴 합니다만 지금이 목요일인데 어쨌든 뭐 명량이 됐든 한산이 됐든 옥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순신의 활약의 가장 전략적인 중요한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호남을 지킨 거라 그랬잖아요. 호남의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 전주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호남의 중심 지역은 전주야. 즉 전주를 빼앗겼다는 건 호남을 다 뺏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했다는 건 조선의 중앙정부가 농민군한테 전주 즉 호남 지역을 다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건 중앙정부가 동학농민군한테 호남 지역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으로선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지역을 농민군한테 빼앗긴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정부가 이건 진짜 위기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진짜 위기라고 판단을 해서 이때는 정부가 청나라한테 지원군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가 보면 이모군란 때도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진압이 됐고요. 갑신정변 때도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진압이 됐죠. 근데 동학농민군 때도 또 정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또 청나라의 지원군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학농민군들 입장에서 보기에도 사실 동학농민군 애들은요 조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들어달라. 좀 정책에 반영해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정부를 무너뜨려버리겠다. 이 나라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고. 근데 지금 정부가 다른 나라의 군대를 요청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동학농민군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이렇게 국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라고 봤던 거지. 더구나 청나라가 정부 요청을 받고 군대를 보내오니까 일본도 이걸 명분으로 군대를 조선에 보내요. 요거 기억나실까요? 요거 기억하시면 참 공부 열심히 하신 건데. 이 조약, 텐진 조약이죠.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이랑 청이랑 일단은 서로가 군대 빼고 그리고 만약에 파병하게 되면 서로 연락을 주겠다. 이게 텐진 조약이었잖아요. 요 텐진 조약을 명분으로 일본도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텐진 조약을 맺는다는 건 일단은 지금 당시에 갑신정변 당시에 이 청나라도 갑신정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었고 일본도 이모군란 때 이후로 자기네 공사관을 지키겠다고 군대를 보낸 상태고 그래서 텐진 조약을 맺는다는 건 일단은 양국의 군대가 같이 있으면 싸울 것 같으니까 일단은 군대를 빼지만 언젠가 다시 만나면 싸우겠다라는 의미라고 기억나시죠? 그런데 동학농민운동 때 우리나라 정부가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하면서 텐진 조약을 명분으로 삼아서 일본도 군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때는 맞짱 뜨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니까 동학농민군도 이건 진짜 아닌데 이건 우리가 바라던 게 아닌데 우리가 이런 그림을 바란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학농민군은 좀 이렇게 세력을 크게 키우고 목소리를 키워서 정부랑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지 이렇게 딴 나라 군대 불러들이면서 조선을 쑥대밭을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되시겠죠?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지금 이렇게 청나라 일본 다 들어오고 이건 아니다. 우리가 빨리 멈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랑 전주 화약을 체결을 해요. 우리 이제 그만 이렇게 할 테니까는 화해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달라. 이렇게. 그래서 정부도 이걸 받아들이고 왜냐면 일단은 지금 예상치 못 정부 입장에선 예상치 못하게 일본까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동학도 진정을 시켜야 되고 청나라랑 일본도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동학농민군이랑 화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정부한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요구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각 자기네 고향 고을로 돌아가서 집강소를 설치해요. 집강소는 뭐냐면 이제 동학농민군 세력이 스스로 자기 지역을 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점령했던 지역은 이제 조선 정부가 손을 못 댈 거 아니에요. 동학농민군이 이미 점령한 지역이니까 그 지역만큼은 이제 동학농민군이 집강소를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스스로 자치를 하겠다라는 거지. 그게 집강소예요. 그리고 동학농민군은 정부한테 요구할 것들을 쭉 정리해서 패전개혁안이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이걸 중심으로 개혁할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발통문이라는 건데 요건 이제 동학농민군이 한참 이렇게 정부군을 상대로 저항할 때 이제 자기네들의 모임을 이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자기네들만의 문서예요. 근데 요게 이제 굉장히 좀 동학농민군을 상징하는 문서이기도 하고 특징은 요거죠. 왜 사발통문이겠어? 이게 밥사발을 뒤집어 놓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그 안에 사람 이름을 써서 사발통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원형으로 하냐면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리더인지 몰라요. 근데 보통 이제 정부군은 리더를 잡으려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누군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발통문으로 만들어서 이제 동학 농민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뭐 모임 장소, 약속 장소, 내용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이제 동학농민군 당시의 지도인데 한번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천천히 보시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요 정도죠. 전주성을 점령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청군이 상륙했고 요 소식을 듣고 바로 그 다음 날 일본군이 상륙하고요. 바로 그 다다음 날 이제 동학농민군이 정부랑 화해를 하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시급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당시에 지금 뭐 이렇게 카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이렇게 하루 만에 바로바로 움직인다는 건 정말 급박하게 결정하고 움직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듣자마자 판단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동학농민군이 정부한테 요구한 요구사항을 담은 패전개혁안인데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뭐 탐관오리를 벌여라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횡포한 부호는 이게 횡포라는 말이 부호는 부자라는 건데 정당하게 일해서 부자가 됐으면 그런 사람은 안 건드려요. 근데 다른 일반 농민들을 권력으로 막 괴롭히고 빼앗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벌해라. 그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노비 문서는 불태워라. 이 얘기는 노비를 없애버리라는 거죠. 즉 노비를 죽이라는 게 아니지. 노비가 노비였던지 모르게 하라는 거죠. 즉 신분해방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분해방을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패랭이를 없애라. 이 패랭이가 이제 백정들이 쓰는 모자예요. 백정들만 쓰는 모자인데 지금 화면 오른쪽 상단에 저렇게 생긴 모자예요. 모자인데 이 모자는 백정들만 써요. 근데 이 백정이 이제 노비랑 같이 천민이거든요. 근데 이 패랭이를 없애라는 건 사실 패랭이만 쓰고 다니면 저 사람이 천민인지 안 물어보고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패랭이를 없애라는 건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분을 해방시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젊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할 것. 과부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거죠. 남편이 먼저 일찍 돌아가신 그래서 홀로 된 아내를 과부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는 젊은 과부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천문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 우리 딸이 아직 어려. 그러면 이 딸을 우리 집에서 계속 키울 것 같으면 곧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나이가 많더라도 그리고 재혼이라고 하더라도 돈 많은 양반집 이런 데다가 시집을 보낸단 말이에요. 굶어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니까 남편이 일찍 죽겠죠. 그러면은 이 딸은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은 이제 아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조선 사회의 문화 특성상 재혼도 못해. 그게 이제 사회적 문제였는데 요때 이제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젊은 과부가 재가라는 건 재혼을 얘기해요. 다시 결혼하는 걸 허용해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고 무명잡세를 일절 거두지 말라. 이게 무명잡세는 뭐냐면 이름도 없는 여러 가지 잡스러운 세금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이 있고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는 몰라요. 원래 세금법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이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있지도 않은 세금인데 있는 것처럼 해서 걷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금을 걷어들이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관리를 채용할 때는 공정하게 해라. 인재를 등용해라. 그래서 지벌을 타파하라는 건 가문 보고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외적과 통하는 자는 엄하게 징계하라. 그래서 일본 애들이나 이제 서양 애들이랑 뭔가 이렇게 막 교통이 있고 뭐 이렇게 교류가 있고 이런 애들은 징계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농민들이니까 할 수 있는 요구죠.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경작해라. 근데 여기서 지금 패전개혁안의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패전개혁안은 그러면 다른 나라랑 교류를 하자는 거겠어 말자는 거겠어. 외적과 통하는 자는 엄하게 징계할 것 이러죠.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은 패전개혁안을 제출하면서 다른 나라랑 교류해서 문물을 받아들여라 이런 요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있는 나라나 똑바로 세우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발전해라, 개화해라 이런 게 아니라 있는 제도나 지금 있는 제도들 중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나 똑바로 고쳐놔라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쨌든 정부가 이제 동학농민군이랑 화해를 했으니까 청나라와 일본한테 우리 화해했으니까 이제 문제 끝났다 돌아가라 이런 요구를 해요. 근데 일본이 이걸 거부하고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는 개화를 하고 개혁 정책을 해야 되는데 너네 능력으로는 못한다.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텐진 조약의 예언은 이 둘이 언젠가 다시 만나면 싸울 거라는 거였죠. 결국 싸우게 됩니다. 청일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어, 이 전쟁에서 어쨌든 일본이 이기게 되고요. 동학농민군은 어쨌든 청나라와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봉기를 하게 됩니다. 동학농민군이 첫 번째 봉기했을 때는 그 봉기의 분노의 대상이 정부였었죠. 그런데 두 번째 봉기했을 때는 이제 분노의 대상이 누군 거예요? 일본인 거예요. 일본이 이 정부가 떠나라고 요구한 걸 거부하고 경복궁을 점령해 버렸으니까. 지금 여기서 동학농민군이 다시 봉기했을 때는 그 요구 사항이 정부더러 이것저것 고쳐라가 아니라 일본 보고 우리나라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동학농민군이 우금치라는 이게 충남 공주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일본군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때 정말 대패를 해요. 일본군은 몇 천 명 정도 되고 이제 우리나라 동학농민군은 몇십만 명 정도 됐는데 근데도 져요. 근데 이게 왜 지냐면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 저쪽이 무기가 우세해도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전봉준이 다 돌려보내요. 그 뜻은 너무 아름답고 알겠는데 집에 가시라고. 너무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 왜냐면 저쪽은 기관총으로 돌려버리는데 우리는 뭐 곡괭이 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럼 의미 없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러 왔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달려가만 가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몇천 명이니까 전봉준이 그걸 뒤에서 보고 이 전쟁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뒤에 한 3, 40만 명은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뜻인지 너무 알겠으니까 그냥 돌아가 달라고. 이렇게 여기서 의미 없이 죽는 거는 진짜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다 돌려보내요. 그래서 우금치는 패배하게 되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지도도 한번 일시정지하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금치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전봉주는 끝까지 우금치에서 지휘를 하다가 결국 체포해서 처형당하게 되고 이게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여러 가지 요구들은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갑오개혁에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학농민군 중에 일부 세력은 나중에 의병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의미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이런 패전개혁안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갑오개혁에 이제 좀 반영이 되기도 했고요. 어쨌든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동학농민운동은 그동안의 조선 정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고치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나 외국 세력의 다양한 문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학농민 애들은 외국 세력을 싫어해. 그게 서양이 됐든 일본이 됐든 싫어해요. 그래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조선의 그동안의 잘못된 것들은 고치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갑신정변이랑 잘 구분하셔야 돼요. 갑신정변은 서양의 제도를 보고 배우자라는 거고 동학농민군은 서양 거 보고 배우고 이런 거 아니니까 걔네 필요 없으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잘못된 것들이나 우리가 힘들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나 고쳐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